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중동 지역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인데 파장은 우려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주간 증시 전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제 혜택으로 세컨드홈을 활성화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내일 채권단 설명회를 통해서 윤곽을 드러냅니다. 채권단 출자 전환 규모와 대주주 감자 비율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업 개선 계획은 이달 말까지 확정됩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난항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중 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급락했다. 소폭 반등하는 모양새죠.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중동전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터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정말 자본시장, 외환시장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당 1,380원. 네, 돌파했습니다. 정말 높은 수준이죠. 1년 5개월 만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원달러 상황 같은 경우가 2022년 10월 달,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였죠.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께서는 현재 원화의 약세가 연준의 긴축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다라고 언급은 했지만은 분명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요인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작년 말이라던가 연초에 이제 대부분의 주요국 IB라던가 아니면 국내 FX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원화가 현재 수준까지 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세 쪽에 대한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네, 전망이 많았다. 맞습니다. 네,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환율이 연말 정도가 되면 1,300원 혹은 1,200원대까지도 조금 진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런 전망을 좀 깨고 1,380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원달러의 약세 부분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 부분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동전, 지정학적 위기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지역 분쟁, 지역 갈등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중동 지역의 리스크, 이제 주말 사이에 저도 기사를 보면서 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완화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중동 부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냐라고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은 이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공격은 없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작전은 종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죠. 예. 사실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공격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확산은 원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요 키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도 지금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이런 통화 이후에 보복 공격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확실 요인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커질 수 있냐 리스크가라고 봤을 때는
양측 모두 추가적인 확전은 좀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영사관을 시리안 영사관을 공격하고 이어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네, 공격했지만 맞습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다 이제. 네. 이제 서로 체면을 살렸다 끝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란이 공격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300발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을 써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인 지역은 피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정밀 타격을 한 거죠. 그거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도 명분은 쌓아야겠고, 근데 이게 민간인 피해가 될 경우에 추가 확전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타격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 오르니까 정말 무섭게 오르던데 1,380원 이러다가 뭐 1,400원이 될 것 같고요. 이 외환위기 때의 그 상승세와는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사실 지금 원달러 외환위기랑 비교를 하면은 아직은 좀 루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97년도 레벨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원달러가 달러당 2,000원을 돌파를 했었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뭐 중동 지역의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연준의 긴축이 좀 금리 인하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3월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지. 그리고 6번 혹은 7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1월, 2월, 3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물가 둔화세가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굳이 빠르게 인하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강달러 현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SMB,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깜짝 서프라이즈 인하를 했습니다. 이미 금리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거죠. 네. 스위스 중앙은행이. 네. 그리고 이제 ECB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다음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가만히 있고 아직 인하는 멀었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 뭐 중앙 ECB 같은 경우나 SMB가 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달러 강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혼자만 강세 같아요. 네, 다른 나라 맞습니다. 모든 통화가 지금 떨어지는 거죠? 네, 연초 이후에 실제로 달러랑 멕시코 페소, 멕시코 페소를 제외하면은 모든 나라들의 화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프락시 통화, 그러니까는 대행 통화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153엔을 돌파를 했죠. 사실은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되게 우세를 했는데 그랬었죠. BOJ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옆나라 이제 반대쪽에 있는 옆나라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X, 그러니까 환율을 트레이딩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약세, 위안화 약세.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강세로 갈 수 있냐? 옆집들이 다 약세니까 네. 함께 비등비등하게 키 맞추고 그죠. 다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한국의 이런 펀더멘탈, 한국의 경제라든가 주식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양쪽 옆 나라들이 약세를 보이니 어떻게 한국 혼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약세에 배팅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좀 원화 레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좀 약해지고 있는, 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 지역 확전 양상이 조금은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감안해서든지 가만히 안 되든지 지금 원달러 환율 이 전망이 있을 텐데 KB증권에서 혹시 중동 지역 전후로 해서 뭐 전망치가 좀 많이 달라지거나 연말 전망치가 어떻게 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중동 지역보다는 사실은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결국에는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로 움직이는 변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냐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일부에서는 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못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여전히 연내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3분기에 3분기에나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저희는 9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9월 달에 인하를 했을 때 그때가 돼야지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가 되냐라고 보면은 그것보다는 ECB 사례를 보면은 예. ECB가 6월 달에 인하를 뭐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미 ECB 같은 경우는 4월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우리 다음 회의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냈죠.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도 9월 달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회의, 그러니까 7월 FMC 정도가 되면은 인하를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7월에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네. 9월 정도에 네. 낮추면 올해 한 뭐 어떻게 한 차례, 두 차례 예상하십니까? 두 차례 금리 정도 보고 두 차례 있습니다. 정도? 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일단은 7월 전망.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 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원화 약세가 아니라 이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면은 1,300원 초반대까지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1,300원 초반대까지 네.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전망을 해요? 네, 오. 1,300원 초반까지는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1,300원 초반이 지금 현재 환율 레벨을 고려하면은 분명히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환율 레벨은 뭐 1,000원, 1,100원대 요 레벨인 거죠. 아. 이거를 고려하면은 여전히 1,300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1,300원.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원화가 다시 그전 레벨까지 좀 가기 위해서는 좀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아, 뭐 1,100원이라든지 1,200원 이런 데까지 떨어지는 거는 긴 시간이 네, 필요해요. 이제 뭐 맞습니다. 1,300원대가 무슨 뉴노멀이 됐나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좀 투자의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소위 저희가 서학겜이라고 하죠. 네. 서학겜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고 했습니다. 있고 실제로 많이 집행들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달러가 필요한다는 게 결국엔 달러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원화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 달러 값이 너무 올라서 뭐 주가가 올랐어도 조금 환해서 좀 손실을 좀 볼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이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기존에 번 분들은 네, 달러 그죠. 강세니까 1,300원에 샀는데 예를 들면 1달러에 1,300원에 샀는데 주가가 1달러로 가만히 있더라도 1,380원이 됐다 오히려 보니까는 더 이제 환해서도 이익을 네. 내네요. 환에서 이익이 났는데 문제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신규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갔으면은 이제 나중에 뭐 투자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KB증권 전망대로 연말에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그만큼 또 손실이 나요. 네,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1년에 9월 정도 시작돼서 한 두 차례 차례.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채권 시장에 지금 반영돼 있는 거죠? 국채 네, 금리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9%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 5%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반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더 올랐다. 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반등을 했냐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 너무 앞서 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금리가 후퇴한 상황이다. 금리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네. 올라서 지금은 4.5%, 4.6%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많았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연초 대비로 하면 50에서 60bp 정도 금리가 상승을 한 상황인 거고 수익률로 치면은 한 4%에서 5% 정도의 이제 손실을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지난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연준의 그 3월 FOMC 끝날 때쯤이 채권 투자하기가 좋다고 했는데 그때 채권을 샀더라면 손실이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샀으면 사실은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전에 나왔을 때는 3월 FMC 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네. 매수를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지금은 네,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희는 연내에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연준 위원들 대다수는 올해의 인하는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연준이 올해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금리가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거꾸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손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언제쯤 내릴 것 같습니까? 지난번 금통위에서 뭔가 깜빡이를 아직 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나요? 네, 네, 네. 총재가? 네, 하는 총재께서 이제 깜빡이를 킬지 말지. 이제 보통 이제 좌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좌회전 준비가 돼 있으면 깜빡이를 켜는데 하는 총재께서 깜빡이를 킬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인즉슨 지금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표현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는 빨라야 8월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8월. 네, 빨라야 아직도 8월. 이제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는 입장에서 이건 이제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준이 먼저 돌아서야 그러니까요. 한국은행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9월달 인하를 하면은 7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겠죠. 신호를 보내면 네, 8월달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은 덜하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빨라야 8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준이 먼저 인하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럼 곧바로 인하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물가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가를 걱정하면 빨라야 8월 정도 연준이 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 한국은행이 8월 정도에 움직일 가능성.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유가 금리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